안녕하세요. 악의 마음 있는 자들의 송하영 역을 맡은 김남길이라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권준영입니다. 프로파일러로 활동을 하셨을 때 그 범죄자하고 라포를 형성할 때 그게 이제 감정이입이 저번에 되셨던 경험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감정이입이 됐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좀 초창기 프로파일링을 하기 시작하면서 유영철 정남규까지 2000년 시작해서 정남규 체포된 게 2004년이잖아요. 이 4년 동안 너무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몰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범죄자와 이게 유영철처럼 됐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다시 나로 왜 돌아가야 되지? 그냥 나는 유영철화 됐지만 내가 유영철처럼 사람을 죽이지는 않잖아. 이런 생각이 내가 드는 거야. 이 감정을 조금 유지해 나갈 수도 있겠구나. 사실 그게 나쁜 거였지. 어떤 범죄자들은 프로파일러를 하시면서 그 감정이입이 돼서 그 동기가 너도 이런 상황이었으면 너도 똑같이 했을 거야 라는 거에 그래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 라고 어느 순간에는 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시잖아. 근데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차이점은 뭐냐면 이 사회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상황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있고 사람이 상황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지금 남규 씨가 얘기한 것은 상황이 사람을 지배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상황이 사람을 지배하냐면 이 사람의 목표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뚜렷한 어떤 바른 목표를 갖고 있으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자기를 지켜가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데 목표가 불분명한 사람은 상황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이 목표가 왜 뚜렷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무력감, 좌절 이것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목표가 없어. 그러면 상황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갈 수 있나? 이건 이 사회적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크다 보니까 돈 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성착취물 이것도 괜찮은데 그런 방식으로 범죄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사람을 지배하게 만드는 애들은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요. 근데 왜 많은 좌절과 압박과 여기에서 헤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과 배제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그런 그 범죄자들이 나왔었을 때 금전적인 지금 가장 뭐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되면 이걸로 열심히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가질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다가 그게 또 없어지면 다시 한번 또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이러면 또 이런 것도 생겨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게 아직까지 범죄학에서 풀지 못한 숙제예요. 그냥 타고났느냐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냐 이거는 사실 몰라요. 기술적인 문제나 상황적인 문제냐면 아직까지 또 명확하지는 않은데 사실 거기에 이 사회적 압력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상황이 어떻게 개입이 됐느냐.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나 희망은 사실 우리가 추적 연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은 좀 어려운 문제예요. 학자들. 결국은 뭐냐면 그런 이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배경을 이제 추적을 하고 유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착취물을 만들고 그런 방식의 존재를 저지르는 애들은 비슷한 유형일 거야. 어떤 특징들이. 그것을 모아놓는 것이 프로파일링의 이제 프로필인데 그걸 안다면 우리가 예방이 가능하겠죠. 그런 요소들을 제거한다면. 근데 제거했을 때 반드시 그렇다면 이게 줄어들 것이냐는 사실은 뭐 범죄학 연구의 한계일 수도 있죠. 예전보다 15kg가 빠지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때 제가 그래서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가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갖고 있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코피도 많이 나시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스트레스를 따로 푸시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얘기 안 했나? 그 왜 호프 미팅 많이 한다고?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야 돼요. 수사본부에 일주일 투입되어 있으면 일주일 동안 각성돼 있잖아요. 교감신경이 막 각성돼 있어요. 그러면 나의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부교감 신경들이 작동을 멈춰요. 싸우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소화액도 안 나오고 잠도 안 오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이틀, 3일쯤 지나면 이제 반발을 해, 부교감이. 야, 이제 나도 좀 먹고 살자. 나도 소화액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교감신경을 막 끌어내려. 그래서 교란이 생겨요. 그러면 신체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 분비시킬 것이냐. 근데 자율신경계라는 게 내가 지금부터 세로토닌이나 나와라 이렇게 안 되잖아. 소화액 좀 나와야 된다 이게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떤 환경이냐라고 하는 것을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동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식사하면서 맥주 마시는 거예요. 정남규가 체포되기 전까지는 나 혼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영철이 면담을 하고 와서 내가 겨우 만났다는 게 윤해철이밖에 없었는데, 윤해철이는 내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유영철이만 궁금한.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야 고생했어. 야 유영철이 같은 놈 처음 만나면서 너 진짜 들어갈 때 참 고민했겠구나 이런 말 없어. 그러니까 그 새끼가 뭐야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때 느꼈던 것이 뭐냐, 내가 누구한테도 이 말을 할 수 없겠구나. 근데 일기 후배들이 생기면서 수사본부나 사건이 끝나고 나서 면담 끝나고 나면 식사나 호프 미팅을 한두 시간 하면서 수다를 떠는 거야. 사건 얘기 일체 하지 않고 막 수다 떨어요. 그때 무슨 대화를 나누냐고 마음속으로, 야 수사본부에 일주일 동안 나 혼자 있었던 거 아니잖아. 너도 같이 있었지. 너도 힘들었어. 고생했어. 이 얘기를 수다를 통해서 포장을 해서 대화를 나누는 건데 세뇌하시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지. 근데 그때 사건 얘기를 일체 하면 안 돼. 그 사건 얘기를 배제한 한두 시간을 밥을 먹든지 차를 마시든지 이렇게 수다를 떠는 것을 반드시 했어요. 배제를 시킨다고 해도 교수님이 그 마음속으로 나는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럼 계속 이 안에서 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돌고 있는 거를 같이 수사본부에 투입되었던 후배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럼 말 안 해도 서로 알잖아. 어저께 밤샐 때 너도 같은 생각했지? 이것을 서로 그냥 눈빛으로 아는 거야. 고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느끼는 거야. 교수님도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외로움이라는 것들을 국영수한테 제가 투정을 부리거든요. 왜 나였냐고 하필이면. 내가 그거 한 수백 번 했어. 진짜 리얼로. 이제 하영이가 갖고 있는 캐릭터 특징이 감정을 너무 잘 느끼기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 안 하고 계속 손가락을 누르는 감정들로 표현하는 건데, 그게 어릴 때부터 감내해서 크면 조금 달라질 줄 알았는데 지금도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냥 도심 속에 혼자 걷는 신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권동님이 그런 얘기를 좀 같이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얘기 안 했나? 내가 술 먹고 길거리에서 잡았다니까. 이 술을 마시고 내가 생전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그 술이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술 습관이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리고 집에 항상 집으로 가요. 막 술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후배들한테 간다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술이 너무 취하면 화장실 가는 것처럼 나와서 그냥 집으로 가거든. 근데 처음엔 찾더니 그 이후로는 안 찾아요. 그냥 없어지면 갔구나. 술값은 내고 갔나 안 내고 갔나 이게 중요하지. 근데 그날 내가 아마 연습 끝나고 나서 겨울이어서 추울 때인데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이런 빌딩 옆에 앉아가지고 조금만 앉았다 가야지 했는데 눈 떠보니까 아침 앉아 있었어. 정말 앉아갖고 이렇게 저 잤던 거야. 안 얼어 죽은 게 다행이지. 우리나라 그 프로파일러 자체가 수사에 투입됐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건가요? 아니. 그래서 윤해추리가 전략적인 게 뭐냐면 프로파일러를 과학수사에 소속을 해놨잖아요. 같은 팀으로 팀 안에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CSI들이 현장에 나갈 때 항상 못 들어가잖아. 프로파일러는 과학수사 요원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돼.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된 거지. CSI의 정보를 프로파일러가 가장 먼저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 만약에 강력계나 광수대에서 프로파일러가 소속이 되어 있었다면 결국은 수사팀과의 갈등 관계가 유지됐을 건데, 프로파일러가 빨리 성장하게 된 배경이 가장 먼저 범죄자의 행동을 보고 어떤 증거물이 나왔는지를 같은 팀 안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던 거죠. 한국의 지금 이 프로파일링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정비해 나가는 게 좋을지. 조직 내에서 아직까지 인식이, 야 그럼 연쇄살인 안 나면 니는 뭐 하지? 뭐 이런 게 있어요. CSI는 뭐 절도 현장 뭐 이런 거 막 나가지만, 얘네들 그냥 니네 그러면 연쇄살인 사건 안 나고 이상한 사건 안 나면 뭘 해? 내가 그래서 본청의 팀장으로 있을 때는 계속 막 한 2달에 한 번씩 리포트 제출해라, 연구 자료 만들어라고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 다른 팀원들이나 그 소속된 지방청의 계장이나 지휘관들이 볼 때도 저거는 사건이 안 나는데 뭔가 열심히 해. 뭐 하냐 보면 막 사건 자료 꺼내서 막 분석을 하고 막 데이터를 만들고 하고 자기 경험도 되고 결과물을 또 내가 본청에서 받으면 다 전파해가지고 간접 경험도 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막 책자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거의 단절됐어요. 내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그냥 그런 어떤 이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근데 각자의 역할을 굉장히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큰 사건이 났을 때 결국 프로파일러 불러와봐 했을 때 쓸만한 자원이 없어요. 프로파일러는 계속된 경험과 현장에 투입되고 범죄자를 만나고 사건을 계속해서 분석을 해야
큰 사건이 났을 때 투입이 되는 거지. 심리학자들처럼 심리학 공부 수없이 많이 해서 석사박사학위 있다고 해갖고 범인 딱 잡아오면 자 가서 자격 좀 받아와. 그러면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아직까지도 그래요. 남아 있어요. 조금 얘기를 더 하자면 초창기에 이 프로파일러들을 다 모아놓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방정부로 뿌리지 말고. 한꺼번에. 근데 FBI는 그렇게 하거든요. 어, 근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한국의 문화는 지방청에 이제 경기지방청에서 프로파일러가 상주하면서 큰 사건이 났을 때 집단으로 같이 가서 공유하는 거하고 원래 지방청에 분석 요원이 있다면 여기서 형사들하고의 많은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정보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얘는 경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감이 있어요. 저 충남에서 일어나는 사건하고 경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다르거든요. 그러면 훨씬 그 지방청에 특화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프로파일러가 역량이 나처럼 한 15년, 20년 되고 형사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 지방청에서 꼭 상주하지 않아도 형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근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커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계가 뭐 있었냐? 그냥 각자 모아놓고 각자 놓아두고 큰 사건이 났을 때 본청에서 모아서 해. 근데 지금 일기들이 한 5년 됐어요. 그러면 15년의 경력을 일기들, 이기들이 갖고 있다면 이제는 모아도 돼. 이제는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들도 다 있고 해서 전체 프로파일 다 모아놓을 것이 아니고 지방청에 꼭 있는 필수 요원들 뭐 놓아두고 나머지 절반쯤의 요원들을 이제 집단화해서 디지털 범죄 연구, 그 다음에 이 지원, 그러니까 혼자 있는 지방청에 이제 사건이 났을 때 특화된 요원들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면 그것을 연구한 요원들이 가는 게 나아요. 그루밍 범죄야. 그러면 그 그루밍을 아동 대상 성범죄를 연구한 요원이 가는 게 훨씬 빠르고 이렇게 이제 특화되어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그럼 딱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해외 FBI나 그런 거에 비해서 한국 프로파일러들에 대한 뭐 생활 보장이나 휴가 이런 것들이 사실 국제 많이 열악하다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후배 프로파일러들에 비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는지라는 게 질문이었는데 한 5만 가지 정도 되는데 복지는 결국은 뭐 경찰관이니까 신분이 뭐 월급이나 뭐 휴가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과학수사나 본청 같은데 지방청에 이제 다 프로파일러들이 소속이 돼 있잖아요. 수당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거의 한 7, 80만 원, 100만 차이 날 수 있어요. 외근이 아니고 내근으로 돼 있어요. 이상하게 외근을 하는데 내근으로 책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근을 가면 한 100만 원 차이인데 1년이면 월급이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돈이 많아서 그냥 필요 없어 하고 간 건 아닌데 이게 딜레마가 됐어요. 그러니까 맨날 나가서 나는 수사본부 일주일씩 갔다 오는데 4시간을 인정해 주거든. 그럼 밤새도 4시간이고 4시간 초과해도 4시간이야. 그러면 1시간에 얼마냐? 11,000원이 내가 경감되니까. 경장이나 순경은 한 7,000원 돼. 그러면 4시간 하면 한 3, 4만 원 되잖아요. 열흘 밤새도 하루에 4시간씩 3만 원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돈 문제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까지 요구했던 것처럼 자유롭게 연구하고 정말 어떤 연쇄살인 범을 잡기 위한 본인의 어떤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쉽지는 않아요. 왜? 돈 모아서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벗어날 방법도 없는 무기력한 월급에 답이 없잖아. 우리나라 1세대 프로파일러로서 프로파일러 개척하신 분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 이 현실이 참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질문에 주시고 좀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